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보다 더 실용적으로 활용 방안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우리말 바로쓰기, 우리글 바로쓰기 오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또 응원하여 더 나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기관의 말글살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고 있나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작위로 특정일을 잡아 그날 보도자료를 덮어보겠습니다. 화면 위를 보시면 경상남도 지속 가능한 경영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입니다. 국어기본법에는 공문서는 한글로 쓰기를 원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ESG 영어로 쓸 게 아니라 ESG라고 괄호 안에 영어 ESG를 써야 합니다. ESG는 요즘 자주 정당하는 말이지만 이해하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 설명해 놓았는데요. 그 설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쓴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뒤의 풀이에 나오는 비재무적 지표와 같은 말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들만의 말이지 동민을 배려한 글이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2050 탄소 중립 로드맵 그린 뉴딜은 누구나 다 아는 단어이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명하지 않는 말들의 잔치가 우리 경남도 보도자료였습니다. 화면 위를 봐주십시오. 우선 노고수라는 말은 늙은 나무 혹은 엄청 큰 나무로 풀어주면 더욱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목에는 정자목은 정자나무, 더 좋게는 그늘나무, 근본은 2번으로 내실있게는 알차게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3은 흔히 볼 수 있는 행사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매번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냥 열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설명 중에 콘텐츠, 콘셉터, 비전, 이미지 이렇게 두런말 투성입니다. 두런말을 고쳐 쓰는 데 대한 어떤 고민도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보도자료입니다. 제목에 국비 확보 총력전이라는 말은 나라 예산, 나라 돈, 끌어오기에 힘써 정도로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특히 총력전처럼 싸우는 듯한 사나운 느낌 말은 꼭 써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 또한 세상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터로 보는 시각이 배인 것은 아닌지 참 씁쓸합니다. 또 어려운 사업 이름을 쭉쭉 나열했는데 사실 이런 말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줄줄이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나온 보도자료가 특별히 잘못되어서 예를 든 것은 아닙니다. 거의 매일 이런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글을 쓰는 공무원을 나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나무라는 것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쓰는 말보다 쉬운 말을 배우고 익혀 쓰도록 길잡이를 하고 그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길잡이가 국어책임관입니다. 국어책임관은 공공기관 내 유일한 우리말 지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책임관의 법적 역할은 알기 쉬운 우리의 용어의 개발과 복원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등입니다. 그런데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한 가장 흔한 수식어가 유명무실입니다. 그만큼 한계가 뚜렷하고 그 이유도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의지로 보입니다. 하루에 수만 자씩 쏟아지는 문서를 다른 업무가 있는 문화예술과장이 모두 세심히 살필 수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본인도 정보 인사로 국어 책임관이 되었지 우리말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이전에 갖춘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갑자기 과장이 되었다고 전문성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른 부서의 보도자료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국어 책임관만 탓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국어 책임관의 가장 큰 문제는 겸직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어 책임관의 직급을 올리되 이를 보좌할 전문 인력, 이른바 국어 전문관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어 전문관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어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불발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충북도의 경우에는 조례에 국어 전문관 도입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국어 책임관은 직급을 올려 부서 간 소통을 맡기고 전문성을 갖춘 국어 전문가는 도민에게 배포되는 각종 자료를 토파보는 한편 적정한 쉬운 말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어 전문관 제도가 바로 도입 가능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현재와 같은 겸직 체제로는 전문성도 책임성도 당연히 보장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우리말은 회복 어려울 만큼 오염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언어가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현재 국어기본법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그래서 도의 직속 기관과 사업소, 출장, 출연기관은 국어책임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도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도청 부서보다 도민 대상 정책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공공기관 할 것 없이 갈수록 도민과의 상호작용이 중시되는 때에 이곳이라고 예외로 둘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경남도는 2025년까지 적용할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추진계획에 본청의 직속기관 사업소, 위원회 등에서 부서별 국어책임관을 지정 운영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실효성 도마에 오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4월 13일 토박이 말의 날을 맞아 도림말 걸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림말 걸터를 세워 경남도 소속 국어 책임관과 군임 국어 책임관까지 전문성을 보장할 연수와 길잡이 자료, 도서보급, 일선 공무원들이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를 펼쳐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공무원들에게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토박이말을 살려 쓰는 일종의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2010년부터 직원 대상으로 국어 능력 인증 가점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6, 7급의 경우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급 이상은 가점을 0.5점 주는데 이는 토플 550점 이상 받는 것과 같은 점수입니다. 영어 능력은 가점을 주면서 국어 능력은 묻지 않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장이나 표창장, 위촉장 등 공적인 문서에 쉬운 우리말로 쓰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도 이러한 방안들이 검토되기를 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아니나 지난 5월 전부 개정한 도 조례의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애초 경상남도 국어진흥 조례의 제명을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로 바꿨습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 국어 사용 계획에 경상남도 공무원과 도민을 위한 우리말 교육 내용을
추가했으며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기관 행정용어 순화 정책과 실행, 정책, 사업 명칭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경남도보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고 지역어 보존 조항을 신설하여 도내 토학이말 보존과 사용을 북돋았습니다. 여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집행기관의 수용 정도를 고려해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민주주의는 어디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과 글을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사용해서 서로 소통을 잘 하는 데서 민주주의는 이룩됩니다. 그러므로 민주적인 경남도정은 도내 공공기관이 얼마나 쉽고 깨끗한 우리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렸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촘촘한 토론 기대하면서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먼저 국어 책임관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국어 책임관의 설정 근거는 이제 국어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기본법 제10조를 보시면 이제 국어 책임관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조항을 지정을 해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2항, 3항을 보시면 국어 책임관 지정 대상을 어떻게 삼을 거냐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조 2항에서는 국어 책임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임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조 3항에서는 국어 책임관의 의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했던 일들을 무조건 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정리를 좀 해보면 국어 책임관이 그러면 왜 필요한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쉽고 바른 공공 언어의 사용인데, 그러면 쉽고 바른 공공 언어의 사용은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국민 언어 생활의 모범이 된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이제 우리가 쉽고 바른 공공 언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사실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보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쉽고 바른 공공 언어의 사용이 중요한데, 그러면 쉽고 바른 공공 언어의 사용을 위해서 국어 책임관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총 4가지 역할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살핌이, 알림이, 도우미, 연구자.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자의 책무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고 바른 공공 언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쉬운 영어까지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사실 국어 책임관이 이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국어 책임관의 역할은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활동까지를 해야 되냐, 주요 임무 활동을 살펴보면, 일단 가장 먼저 알기 쉬운 용어 개발 및 보급, 그 다음에 정확한 문장의 사용 강령. 이걸 통해 가지고 쉽고 바른 공공 언어 사용을 확산을 하고 궁극적으로 정책 성과의 확산에 기반을 마련한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의 시책 수립과 추진인데, 여기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국어 진흥 조례도 먼저 제정을 해야 되고요. 가장 국어 사용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국어 진흥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공공 언어 개선 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 소외 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지역어 보존 사업까지. 그러니까 사실 국어 책임관의 임무라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공공언어 개선 위탁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공공언어 개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지침서를 개발한다든지, 더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체 교육 프로그램까지 개발해가지고 자체 교육까지 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어 책임관들이 해야 할 임무 및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국어 책임관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 국어 책임관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면은 전국의 2020년 기준에 총 1,800명이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렇게 국어 책임관이 이렇게 많이 지정돼 있고, 그럼 경남도에는 국어 책임관이 얼마나 지정돼 있냐 보면은 한 118명 정도가 국어 책임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어문화원에 사실 이 경남도 소속의 국어 책임관 지정 리스트가 이제 목록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자기가 본인이 국어 책임관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어 책임관에 지정돼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계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성과를 살펴봐야 되겠죠. 아무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공공언어 개선이요,
10년 전과 10년 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10년 전에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국어 책임관 제도가 문제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고 사실상 성과도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 사례를 좀 소개를 하다 보면 일단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도에 했던 여러 사업들이 굉장히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품의약품 전문 용어의 표준화및 체계화를 위한 예규 규정. 그러니까 이 식품의약품에 관련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했다. 이거 사실 중앙행정기관이니까 가능한 일이고 하위 기관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감수하는데 이게 협의체까지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 포상, 그 다음에 부처 간의 상이한 용어 통일 및 행정용어 정비.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도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 건데요. 다문화 가정 대상 다국어 안내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안내 동영상, 수어 동영상을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우수 사례로 손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지자체에서 이제 경기도의 예를 들어보면 일단 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그 다음에 수어 교육원 운영 및 수어 통역 도우미 배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살펴보기 힘든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는 눈여겨서 살펴볼 만한 것이 이제 국어 정책 사용을 위한 상담 창구를, 그러니까 올바른 정책 용어 사용하기 위해서 상담 창구를 따로 개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직원 대상 학습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우수 사례로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죠. 근데 사실 우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성과도 있다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이 국어 책임관 제도의 한계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국어 책임 관련 예산 부족입니다. 사실 저 이 발표 이제 맞게 처음 섭외를 받았을 때 김혜수 기자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저 발표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왜요? 그랬더니 해결 방안이 예산인데 저는 이거 말밖에 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관련 예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업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실 앞에서 우수 사례들도 있었지만 사업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사업을 하냐면 실질적 필요성보다는 일단 매년 국어 책임관 일을 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실적이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거죠. 대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뭐냐? 직원 대상 공공언어 교육인데 이것도 이제 자체 교육이라기보다는 위탁 교육이죠. 어디서 불러가지고 이제 위탁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관련 자료를 그냥 제공했다. 보도자료 쓰기 대충 어떻게 국어원에서 나온 자료들을 이렇게 너네 참고해라. 이렇게 관련 자료 제공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런 교육마저도 사실 일회성 이벤트예요.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벌어지냐? 물론 국어 책임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특히 하위 공공기관일수록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국어진흥조례 같은 경우는 이 국어 책임관들이 활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국어진흥조례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 예산 부족 문제를 일단 한계로 지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책임관의 겸임구조, 이건 이제 모든 분들이 지적을 하는 문제인데 일단 업무량이 많죠. 이거를 겸임구조다 보니까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없고 본인 업무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및 포상도 없어요. 제대로 된 포상이 없어요. 뭐 가점을 준다 뭐 한다고 하지만 사실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면 승진 바로 시켜줄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현실적이죠. 그 다음에 설령 잘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희생입니다. 국어 책임관 어떤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해당 국어 책임관이 희생을 한 결과고요. 잘 됐다 하더라도 인사이동이 돼버리고 나면 그 이전 사업과 이후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자, 세 번째로요. 국어 책임관의 전문성과 권위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관련성이 전무한 국어 책임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법률 근거로서 보면은 홍보 국어 담당 부서장이 국어 책임관이 되라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하위 기관으로 가면 갈수록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국어 책임관을 맡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국어 책임관이야를 잘 모르죠. 네,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관련 부서 홍보 국어 담당 부서장이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설령 국어 담당 부서장이 국어 책임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께서 실제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수행할 만큼의 전문성은 있냐라는 것이 의문부호가 달립니다. 그 다음에 국어 책임관이 되게 과장급이다 보니까 이렇게 국어 업무를 총괄해서 다들 이렇게 지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가 국어 책임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전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요,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에 대한 철학이 먼저 정립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를 해야 되냐? 보통 공공언어 쓰기의 필요성을 어디서 찾냐면 당위나 모범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냥 바른 공공언어 쓰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순수 당위 혹은 공공언어기관이 모범을 보여야지 라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문제냐면 외래어나 한자어는 무조건 나쁘고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는 언어 순수주의에 기반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쉬운 외래어나 한자어는 써도 됩니다. 근데 너무 이거를 희한하게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에너지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철학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는 정보의 접근성 자체가 권력의 차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접근의 평등성을 추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현대 복지사회에 발맞춰서 언어 약자 및 소외계층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래서 국민의 알전리 충족, 정보 접근성에 더해서 언어 약자 및 소외계층까지 배려한다라는 식으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에 대한 철학을 좀 더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제로는요, 장기적 안목 및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데, 공공언어 개선은 장기적 안목으로 꾸준히 진행돼야 됩니다. 일단 일정 시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만두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사업,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 교육을 하기보다는 각 기관에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공공언어 사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상향식 모델과 하향식 모델의 조화가 필요한데요. 현재 공공언어 개선은요, 중앙행정기관이 선도하고 지자체가 이를 적용하고 확산하는 하향식 모델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런 하향식 모델이 효율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자체의 국어 책임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만든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자체에서 순환한 행정용어가 상위기관으로 다시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 모델을 조화되어야 사실 국어 책임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광역지자체의 주도하에서 공공언어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는 사실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역할이 거의 없고, 그래서 역할이 거의 없는데, 만약 실적 위주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지역민의 실질적 요구를 만족하는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서는 하위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기관에서 실제로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살펴봐서 다시 상향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중요하다. 자, 네 번째 전제는요, 협조체계 구축인데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상향식, 하향식 모델의 조화와도 관련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공공언어 개선 사업의 효율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뭔가 총괄하고 강제성을 부여해가지고 뭔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강제성을 좀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제가 너무 이게 솔직한 의견을 써놨는데 구시대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국가 브랜드를 국가 상표라고 고치라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용어 순화 고시에서 국가 브랜드의 행정용어 순화로 국가 상표로 고쳐라 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그때 난리가 났었죠. 반발을 해서 이걸 말이 되나 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뭐냐면 바로 공공언어 개선 사업에서 강제적인 하향식 모델은 한계가 있고 협조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협조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어 책임관이 바로 이러한 협조체계의 핵심을 이룰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전제로는요, 이거는 이제 국어 전문 인력 양성 및 충원인데요. 실제로 전문 연구 인력이 먼저 충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 책임관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국립국어원이라든지 지역 국어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서로 상호협조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장의 지역 국어문화원만 하더라도 연구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 국어문화원 같은 경우도 전문 인력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석사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 급여가 낮고 계약직 형태다 보니까 잘 안 올라가요. 아, 내가 석사까지 따는데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제부터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제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어떤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요. 국어 책임관 지정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어 기본법이랑 기본법 시행력이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충 맞춰보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기본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러니까 지금 국어 책임관을 설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정 대상 공공기관이라면 꼭 이제 행정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이라면 다 실행을 그러니까 책임관을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보고 있으면 또 보면 지금 보면 해당 기관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장이 직위의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으로서만 또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공공기관이긴 한데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아닌 곳은 국어 책임관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 언어 개선 사업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는 국어 책임관의 관할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 그런 거 없다. 우리 공무원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어기본법에서는 이렇게 국어 책임관의 지정 범위를 그러니까 행정기관보다 더 넓은 공공기관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이 지정 대상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어서 서로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는 행정기관에만 한정될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공공기관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책임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국어 책임관 지정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요. 국어 책임관의 전문성 확보인데요. 이 교육 및 연수를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책임관 연수회는 되게 국어문화원이랑 연계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국어문화원 같은 경우에서도 국어 책임관 연수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한 2시간 하고 맙니다. 그냥 이벤트성이에요. 국어 책임관이 뭐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국어 책임관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정도 소개하고 나면 2시간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국어 책임관의 전문성이 전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한데 최소한 이렇게 어문규범, 공공언어 정책, 그다음에 정책 및 행정영어 순화, 그다음에 공문서 바로쓰기 각각의 4개 분야에서 4시간씩 해서 최소한 16시간 교육 정도는 있어야 사실 국어 책임관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국어 책임관의 기능 강화인데요. 이 공공언어 일단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독립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저기 경남도청이나 제가 경상남도 교육청이랑 해서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사업비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 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는데 라는 게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도교육청이나 기관이 언급을 해서 죄송한데 도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실제로 예산 많이 지원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에 비교하면 정말 많이 지원을 했는데 막상 저희가 사업을 또 수행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책임관의 직급을 좀 상향 조정해야 되고 당연히 인센티브나 포상, 승진 등의 우대 조치가 필요하고 아까 박옥승 의원님께서 이제 국어 전문관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국어 전문관보다는 오히려 아예 국어 책임관 전담 인력을 두고 독립부서까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으로. 아예 전문가를 도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국어 책임관이 상주할 수 있는 독립부서가 따로 있고 국어 책임관을 직급을 상향 조절해서 아예 독립적으로 뽑고 사실 그걸 또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국어 전문관으로 뽑는다 그러면 사실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정도 급이면 부처청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단체 수준에서는 전문 국어 책임관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어 전문관을 도입할 수 있는데 이 국어 전문관이나 책임관이 좀 차이가 있죠. 국어 전문관 같은 경우는 제가 상위 기관에 이제 존재하고 박사 이상의 전문 인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어 전문관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국어 책임관을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을 하는 건데 이때는 한 석사 이상의 국어 전문가였으면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상위 기관부터 도입해서 하위 기관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고요. 애초부터 어떻게 뽑아야 될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빨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은 계약직이겠죠. 계약직을 시작해서
조금 더 점진적 확대를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요. 개선 방안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개선 방안보다는 전제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한꺼번에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 이 정도 변화가 온 것만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토론회를 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금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무엇보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과 인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산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언어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고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가 왜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언어란 쉽게 말하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공공언어로 국립국어원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언어의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문서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사용하는 기사문, 광고까지도 그리고 은행, 보험, 증권 등에서 사용하는 약관 등도 역시 공공언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판까지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공공언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공언어의 범주는 거의 대부분이라 할 정도로 대단히 광범위하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언어의 사용 실태를 보면 이 근래 오늘 뜻깊은 이런 자리에서 논의되는 과정이 너무 부족한 탓인지는 몰라도 공공언어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공언어가 1차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은 그 소통성입니다. 아까 국어 책임관의 역할과도 주목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결국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다 하더라도 시민의 정의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화장실, 공공화장실을 눈여겨보시면 한글이 하나도 없는 곳을 마산에도 몇 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찍어서 시청에 제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먼, 맨, 토이렛. 물론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디자인이 워낙 이제 세련이 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디자인이 애매한 그런 사례도 간혹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노력을 멋있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공언어 사용이 영어로만 되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가 왜 중요한가를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선 방금 말씀드린 소통상의 편의도입니다. 시민과 공공기관이 서로 아무런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이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쩌면 언어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장애가 옴으로써 생기는 갈등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 소통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공공언어를 바르게 써야 하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품격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공공언어 사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듯이 우리 공적 기관에서 공공언어 사용하는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적인 힘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 언어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어 사용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은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어려운 행정용어를 개선할 때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억 원. 물론 2010년도 자료니까 수치 변동은 훨씬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정책 용어를 개선할 때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14억. 이와 같은 이 경제적인 실질적인 문제까지도 공공언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은 한글 문화 창조와 지역 사랑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들과 소통이 잘 되는 언어를 찾다 보면 필연적으로 토박이 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정감 있는 말을 사용하고, 이런 정감 있는 말 사용은 결국 우리 국어적으로 보더라도 어휘 확대라는, 어휘 다양성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김민국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향시 이런 새로운 말을 해서 위로 올리는,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한글을 공공언어로서 제대로 쓰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과도 직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정체성, 이런 측면에서도 공공언어는 바르게 써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바르게 써야 하는 4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공공언어 정책에서 소외시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우리 국어 책임감 부분에서 말씀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차별적인 언어 개선에 관심을 각별히 가져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국인과는 다른 특별한 외모를 가진, 다문화를 표현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한다면 지금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한때는 아무 반응 없이 그대로 쓴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과학자, 처녀시집, 이와 같은 말, 그리고 또 가부장적인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학부모 대신 학부형, 그리고 미망, 그리고 공공문서에 보면 관계할 때 자 이렇게 쓰는, 물론 자는 아들과 딸을 다 포함하는 자식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냥 자녀 아니면 아들, 딸, 이와 같이 공적인 기본 문서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출산, 그리고 유모차, 지금 출산 문제나 이런 문제가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려지는 이런 편견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출생이나 그리고 유아차, 이와 같은 이 차별적인, 어쩌면은 좀 경직된 이런 용어에까지 우리 공공언어 순화에 앞으로 더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글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주시영 쌤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시영 선생께서는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남이 국어 책임감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고 공공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출발은 다소 빠르진 않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이고, 말이 오르는 우리 경남이 더욱 먼저 선도하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자리에 또 함께 했다는 그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옥수 위원님 그 조례안 개정 발의했듯이 저희들도 이제 2021년 6월 3일 날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이제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또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저희들 1회 이제 구성하였습니다. 또 다행히 우리 경남 지방에 많은 우수한 교수님들이 저희들 위원으로 또 도와주셔가지고 함께 지금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바르고 편리한 공공언어 환경 지원이라는 분야로 있어가지고는 저희들 이제 보도자료라든지 기자회견문 등에 대해서 저희 홍보 담당원에서 감수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국어사랑 환경 및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여건 개선으로 소외계층의 언어 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은 저희 진로교육과에서, 또 문자 해독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 직원 대상 공공언어 개선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교육 현장에서 이제 일제 잔재 용어 청산을 위한 저희들 사전 편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역으로는 저희들 한글 문화 진흥 및 확대를 위해서, 물론 뭐 1년마다 한글날을 하는 또 이벤트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글 사랑 생활 수기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국어 책임관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부분은 저희 교육청의 경우는 이제 1000개의 학교의 모든 학생까지 이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사실 국어 전공자도 아닌데 총괄 국어 책임관을 맡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또 이게 그런 책임감과 함께 우리 조직 내에서 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노력하면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내부적인 공문서 작성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문서 소통 진단을 수시로 이제 조직 내에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 해당 관련 교육 분야의 전문직 부서와도 함께 협력해가지고 저희들 학생들에게도 국어 바르게 쓰기에 교육에 적극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어 책임관으로서 업무 추진한 몇 가지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4가지로 제가 이제 토론회 자료에 요약해놨는데요. 아까 우리 김민국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저희들 전문성 및 책임성의 한계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부서장의 보직이 1년에서 뭐 2년이 채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이게 바뀌면서 이 국어 업무에 대한 추진했던 그 실적이 또 다음 사람한테 잘 전달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 또한도 이걸 이제 업무를 받기는 받았는데 전년도의 추진 계획을 보면서 이게 너무 막연한 마음도 들고, 또 막상 이게 제가 용역을 한번 해보니 욕심도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번 작은 것부터서도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 또 저희가 교육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희들도 이제 뭐 아까 말한 국어 책임관이 아닌 제 업무를 또 보좌해 줄 수 있는 전문관에 대한 임기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오류사항 수정 및 신속한 감수 처리의 어려움인데, 뭐 저희 교육청도 크다면 큰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뭐 매일 각 부서별로 일어나는 공고문이라든지 뭐 단순 기한 같은 경우 신속성을 요하는 데 있어서는 국어 책임관인 제 혼자서 이렇게 감내하기는 정말 버겁습니다. 아울러 또 저희들 정책명이 중앙부처로부터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뭐 저희들 시도의 국어 책임관하고 협조를 했던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또 밀어붙이던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 경남만의 또 어떤 특색 있게 이 명칭을 새로 재개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지만은 또 저희들 뭐 부서 내에서도 국어 사용 담당을 하시는 이제 사람을 저희들 각 지역 교육청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신속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즘 아까 4차 혁명 시대의 정보의 형평성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또 신속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일
오후가 되면 전 직원에게 국어교육원에 바르게 쓰기 그 사이트를 공유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자기네들 공문기한을 작성했다가 애로 어떤 단어의 선택이나 문구의 선택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사이트에서 활용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좋은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사이트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앱으로도 좀 해서 실무자들이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도록 지금 사업 추진을 한번 계획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청의 국어책임관의 제일 문제는 이제 이게 가끔 학교에 40 미만의 학생까지도 국어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게 사실 어깨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다문화 이렇게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언어적인 이제 소외계층에 대한 언어 환경 개선 사업에도 저희들 같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교육청 국어 책임관으로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좀 다양한 그 공공 언어에 대한 개선 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중앙부처에는 이제 국어교육원이 있다면은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공공 언어에 제일 선두를 해야 되는 게 교육기관인 저희 교육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덕현 회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올 초에 저희 경남교육청에서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일본어식 용어를 이렇게 바꾸자라는 책자도 발간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보면은 경례라는 그 옛날 일본식 잔재 용어를 인사로 바꾼다든지 수학여행을 문화체험여행으로 바꾼다든지 결석계를 뭐 결석신고서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한 340개 언어를 저희들 변화시키고자 조그만 노력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그 시민들이 보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활자 중에 하나가 언론 매체를 통한 활자를 많이 접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들은 그 언론을 통해서 대체로 이제 시민들한테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언론, 특히나 우리 지역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 이제 우리말 쓰기를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동료 선후배 기자들한테 물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우선 이제 저희 경남도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로 구성된 10여 분이 있는데 지명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반드시 한 분을 국어 전문가 내지는 그 국어 문장이나 우리말 쓰기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실 수 있는 분을 포함을 해서 이분들이 매월 한 차례 원래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항상 이제 구체적으로 기사를 짚어서 이 기사 누가 몇 월 며칠자에 쓴 이 기사는 어느 문장이 잘못됐다 라고 꼭 집어서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당사자인 기자에게도 전달을 하고 편집국 내부에 전체에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올바르게 글을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저희 기사쓰기 길라잡이 책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사에서 가지는 뭐 저희들뿐만 아니고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16가지 대원칙이 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한글로 쓴다.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자 외래어를 함께 표기한다. 2. 바른 글을 쓴다. 표준말을 쓰되 지역말을 함께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원칙의 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말 쓰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자들한테 우리말 쓰기를 생활하자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재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요새는 뭐 이 프로그램들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글 맞춤법 프로그램에서 기사를 쓰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이걸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고된 기사는 부서장 일단 거쳐서 편집부로 넘어가고 편집 기자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가편집이 되어서 나온 거는 또 편집국장이 또 부장과 국장 손을 거치게 되고 그 중간에 우리말 쓰기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할 수 있는 교열 기자의 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 정도 국립국어원에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서 전체 집단 교육을 하곤 했었는데 근래에는 사실 저희들이 먹고 산다고 좀 바빠서 못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전문가 교육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체 내부에서 이렇게 언론사에서는 보통 도제식으로 선배가 후배한테 가르치는 식으로 이런 교육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외부에서 전문가가 와서 조목조목 짚어주고 바른 용례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근래 이걸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신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저희들하고 거의 같은 사정은 같고요. 1년 전에 교열 기자분이 퇴사를 하시고 거의 이후 충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열 기자가 안 계신 상태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퇴직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꼭 공유하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파일로 만들어서 편집국 전체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교정을 해왔다고 합니다. KBS 창문 같은 경우에는 기자를 선발을 할 때 우리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게 해서 그 성적을 제출하도록 해서 일정 점수, 그러니까 상당히 고득점을 취득하지 않으면 입사가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쓸 때는 보도국 기자들만 공유하는 보도정보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사를 쓰면 기본적으로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쓰기 이런 부분들은 아나운서 지역 KBS 총국에는 없고 서울 KBS 본부에 아나운서부가 있고 아나운서부 안에 한국어 연구부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독립부서로 되어 있어서 이 한국어 연구부에서 이제 우리말 쓰기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지역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좀 애매한 부분이나 잘 모르겠는 부분은 바로 여기다가 이제 문의를 하면 그쪽에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요. MBC 경남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만 별도로 쓰는 기사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출고된 기사는 이제 부장, 국장까지 일단 손을 보고 맨 마지막에 이제 뉴스 보도를 할 때 앵커도 우리말 전문가에 준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앵커가 또 꼼꼼히 한번 살펴본다라고 합니다. 라디오하고 인터넷 뉴스를 주로 하는 경남 CBS하고 노컷뉴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사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자가 출고한 기사는 지역부장 손을 거쳐서 노컷뉴스 노출되고 라디오도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말 쓰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고쳐야 될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편집국 전체에서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CBS 본사에서 이걸 수시로 공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니까 별도의 프로그램 따로 쓰고 있지 않고 기존에 나와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기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요. 기사는 이제 여기서 지역에서 기사를 쓰더라도 본사에 있는 담당 부서에 부서장하고 편집 기자 손을 거쳐서 최종 뉴스로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거 자주 했다고 합니다.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렇게 묶어서 지역 기자들 또 시민 기자들 이렇게 모아서
기사 쓰기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기사의 문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언론사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책임감 관련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는 것을 간략하게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그 경상대 국어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도내에 국어 책임관이 118명이나 된다는 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국어 책임관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게 보면 아마 오늘자 지금 당장 경남도청 홈페이지나 창원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보도자료가 오늘자로 올라와 있는 게 아마 기본적으로 10건을 넘을 겁니다. 많을 때는 제 기억에는 한 20건까지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제목만 봐도 그렇습니다. 20건 올라와 있는 제목만 쫙 훑어봐도 얼마나 우리가 영어나 외래어나 아까 들어온 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이런 말들이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쭉 훑어보면 그냥 눈에 보입니다. 제가 왜 이걸 얼마 전에 제가 칼럼을 한번 쓰려고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목록에 제목만 쭉 이렇게 봤는데 뭐 하루치만 봐도 이 눈살 찌푸려지는 부분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전문성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5급 사무관 중에 누구를 집었는데 당신이 국어 책임관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내가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내가 국어에 아무 전문성이 없는데 전문성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그렇게 보도자료가 하루에 10몇 가지씩 이렇게 생기는 거를 일일이 다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업무가 사실 국어 책임관의 업무는 전체 업무 중에 아주 일부분이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생선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공보부서로 넘어오는 보도자료만 챙겨도 사실 하루가 다 모자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겸무를 시키면 안 된다. 반드시 이제 독립적으로 전담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위를 공보관이나 공보관에 준하는 정도의 지위를 줘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원래 취지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이 되면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국립국어원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우리 지역 대학에 국어 이런 기관이 있는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이런 분들을 모아서 도청에도 있고 각 시군청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고 이렇게 지정된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18명이나 그런 국어 책임관이 있으면 아시다시피 공직사회는 6개월 상반기 하반기 다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분들이 사무관 내지는 서기관급들이기 때문에 118명 중에 절반 정도는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60명 정도는 바뀐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드리는 의견은 도에서 이제 경상대 국어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된 분들 상하반기 한 번씩 2박 3일 모아서 집체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교육을 받으면. 그래서 도에서 안 하면 도의회에서 요구를 해서라도 도지사 이거 하시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역대학에 위탁 교육을 해서 상하반기 한 번씩 반드시 집체교육을 하도록 하시오. 라고 요구를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이렇게 도지사 시장 군수가 국어 책임관을 지정을 하는데 사실 그 국어 책임관이라는 그 직급을 맞추려고 하면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국어국문학 전공자 이런 분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그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전담을 시키려고 하면.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제도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그 국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국어국문학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혹은 뭐 그 전직 언론인 중에서 한국기자협회 가입 경력 10년 이상 언론인, 제가 이 한국기자협회라고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한국기자협회에 가입을 하려면 언론사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규모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름의 그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국기자협회에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국기자협회 가입했던 경력이 있는 기자면 어느 정도 사용을 갖추고 있을 거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내부에서 생성된 보도자료는 반드시 국어 책임관이든 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국어 전문관이든 을 거쳐서 외부에 배포가 되든 그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게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새로운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 명칭을 정할 때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온 말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하고 영어를 그 소위 말해서 짬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그 일 명칭만 봐서는 사업 내용을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명칭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육 관련 같으면 그 스마트 그린 미래학교, 이거 사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유추가 안 되거든요. 그 실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도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럼 정부가 뭐 요새 입만 열면 하면 뭐 스타트업 뭐 지원 사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스타트업이라는 우리가 생소한 것도 잘 알아먹기 어려운 이런 용어를 쓸 게 아니라 뭐 창업 초기 소기업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조금만 고민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말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건데, 너무 고민 없이 또 그 영어 좀 갖다 붙이면 좀 그럴싸한 것처럼 보여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남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명칭을, 내부 외부 사업 명칭을 정할 때 반드시 국어 책임관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국어 책임관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내부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발표자 두 분, 우리 박옥순 의원님과 김민국 원장님께는 우리 토론자 세 분이 의무적으로 일단 질문을 하나씩 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 김덕현 회장님 질문 뭐 하나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공통되는 질문이라서 네네. 두 분께서 선택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책임관의 그 조직 내에 그 직위 향상 이 부분 말씀하신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전문관 제도 도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하고 나아가서 독립부서로서 돼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기 위해서 현재 해야 될 이런 부분, 현재 우리가 법령상
주어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뭐냐 하면 이 국어 책임관이라는 것이 가지는 역량은 결국 지금은 행정 역량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전문 역량이라고 하는 국어 역량의 부족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어 역량만 가진 그런 부서장이 간다고 할 때 예산 확보나 예산 운영이나 행정적인 이런 부분이 같이 해결되는가? 오히려 우리가 큰 뜻만 가지고 가는데 그 두 부분 가운데 하나만 선택함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간 단계라면 부서장의 직위 향상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면 그러면 전문적인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뭐 이런 쪽에도 다양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원점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변화를 해 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럼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아까 제가 발표를 할 때 개선 방향보다 전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전제되는 내용 자체가 사실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럼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게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사실 협조체계 구축은 국어 책임관 제도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협조체계 구축은 지금 당장에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인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립국어원이나 국어문화원들 사이에서 이제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부서들에서도 인력들을 충원한다거나 서로 상호 도움을 이제 주고받고 함으로써 이제 일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김덕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옥순 의원님도 아까 아마 발표 중에서 이 내용이 포함된 걸 알고 있으면 한번 좀 덧붙여 주시죠. 예, 박옥순 의원입니다. 제가 발제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 개정안을 낸 이후로 오늘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또 의논하고 더 나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듣고 제가 다음 조례도 같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태균 교육청 책임관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박옥순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네네. 아까 발표 자료 중에 충청북도에 국어능력 인증 가점 제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에서 이 가점 제도가 운영된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게 그러면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여기에도 파급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고 좋은 견해 효과가 있었다면 저도 가서 저희 교육청에 한번 건의를 적극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질문입니다. 예. 예, 그러면 좋은 질문 하셨고, 그 자료는 제가 사례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예, 직접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국 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국어책임관 제도 개선 방안 제안에서, 국어책임관 전담 인력과 독립부서를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보면 이제 지자체가 광역 17명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경남의 도청, 시, 군청, 교육청, 지역교육청까지 다 망라해서 경남에 한 분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 산하, 교육청 산하 어떻게 이렇게 한 분을 두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독립부서에서의 역할과 업무량이 하나의 조직 부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업무 총량이 될는지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러면
독립적인 국어 책임관을 어디까지 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상위 기관인 거죠.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면 이제 경남도청 정도, 그다음에 경상도 교육청 정도면 이제 독립 지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독립부서로, 국어 책임 담당 부서로 뭔가 독립부서를 지정한다 그러면 그만큼 업무량이 나오겠냐라는 건데, 사실 업무량은 저는 반대로 예산이 주어지는 대로 업무량은 나옵니다. 업무를 만들면 되죠. 네.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무수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뭐 행정용어 통일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어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까지 총괄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할 뿐이지, 할 일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은 만들면 생기는 거고, 그 일이 생김에 따라서 언어 복지는 더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독립부서가 만들어진다면 그 정도의 업무, 특히 상위 기관일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기관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는 일들을 좀 하향식으로 전달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국어 책임관 역할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현실적인 문제는 차치를 하고 이상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그 김태균 책임관과 우리 김민구 원장님 이 토론 내용은 사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책임관을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이제 울며 계산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정말 효율이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독립부서가 된다면은 이제 할 일은 딱 주어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은 일단 독립부서로 된다면은 업무량이 없어서 무슨 아닙니다. 업무량은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자체 교육 계획을 세워도 되는 거고, 평소에 생각해서 어떻게 하고 그걸 또 계획이 안 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그걸 이메일을 넘길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얘기처럼 그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업무량은 절대 없지 않습니다. 이거 독립부서로 운영된다면 정말로 실효성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건데, 정말로 예산이라든지 예산을 비롯한 재원 여건이 이렇게 우리 김영진 우리 의원님 이 참 그 도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정말 좀 잘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이게 또 주무부서지 않습니까? 오늘 토론 내용 잘 좀 들었다가 정말로 가능하면은 어느 한쪽에서라도 독립부서로 운영될 수 있는 모범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요 얘기를 우리 김영진 의원님께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재영 부장님 어느 분께 어떤 질문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박옥순 도의원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뭐 당부 내지는 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뿌듯하고, 이런 의원님이 계신다라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그동안 한 거 자료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수시로 이렇게 도의회가 집행부를 채찍질을 해야 집행부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을 움직이게 하는 마부의 역할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국어의 전문가도 아니고 국어를 전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실 유학을 다녀왔고 하다 보니 우리가 일상에 의회 보도 자료를 항상 이렇게 보고를 하러 오다 보면 자료 보고를 하고 오잖아요. 그럼 이게 위원회를 진행할 때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영어를 쓴다든지 영어도 정확한 영어도 아니고 거기 뭐 스펠링을 뭐 아무리 그치면 6칼로 읽고 스펠링을 이어준다든지 말을 할 때에도 항상 어떤 거기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시중에서 뭐라 합니까 많이 사용되는 그 알 수 없는 영어 같은 거 있죠. 이게 뭐라 하죠? 뭐 조립을 했다고 해야 하나요? 영어를 이렇게 이거 붙여서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다 보니 제가 이거는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영어로 말을 하지 우리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들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말은 기본적인 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게 자긍심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속 이제 우리가 위원회를 감사기간 동안에도 계속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을.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 보도자료를 보면 영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자어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또 전에 도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 국어책임관님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인사에 의해서 국어책임관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봤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개선이 되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더 하실 말씀. 다음 질문은 우리 토론자이신 김태균 그거 책임관께 좀 여쭙게. 뭐 나중에 할 거, 이양할 거. 네, 좋습니다.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국업이든 어떻게든 임용이 되었을 때 기본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받을 때 국어 교육이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일정 연수가 되면 뭐 사무관도 되고 육급도 되고 서기관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이제 사무관부터는 제법 긴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 과정에 국어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 제가 이제 공직을 안 해봐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이런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국어 교육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정 비율로 그렇게 하면 굳이 이렇게 따로 뭐 국어 책임관을 뭐 둬야 되니 일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를 훨씬 덜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 첫 발디딘 지가 이제 25,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국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공무원 시험 칠 때조차도 국어라는 과목이 선택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처음에 공무원 입문할 때부터 국어에 대해서 좀 배제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승진 시험이라든지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처럼 연수를 갔을 때 국어라는 부분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국어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런 연수는 전혀 받던 적이 제 같은 경험에서는 제가 사무관도 했고 서기관을 갔지만 그런 연수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연수 쪽이 많았고 아까도 제가 박옥순 의원님께 어떤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부탁을 하고 싶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유학을 간다든지 다른 대학을 좀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과목이 한국사 시험은 있습니다. 근데 승진을 위한 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한국어에 대한 그 자격 검증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지금 또 사무관 시험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시험을 쳤던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지자체나 각 기관에서 그 각자 심사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제가 나중에 돌아가면은 그런 부분을 강조하겠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떤 승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초는 되어야지만 자기 요건이 된다라는 그런 제도도 하나 마련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요 2분 동안에 제가 오늘 이런 모임을 가신 김에 두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었겠다 하는 그런 부분 하나 포함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말화하는 것이 아까 우리 김민구 원장님이 국가 브랜드를 국가 상표로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간접적으로 될 겁니다. 첫째는 우리 이 기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의 살던 고향, 우리 그 꽃피는 뭐 꽃대벌 뭐 노래 있잖아요. 이원서 선생의 그걸 두고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이 무슨 말이냐? 나의는 내가 살던 고향, 즉 주어가 내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위에 나의가 되어 있느냐? 아마 지금 앉아 계시고 또 옆에 계신 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나의 살던 고향은 문법도 어긋나거니와 또 일본식 표현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바른 우리 언어로 내가 살던 고향으로 고쳐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표현이야말로 우리의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15세기 문헌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일본에서 들어온 표현 아닙니다. 내가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으로서 맞고 나의 살던 고향 또한 전통적 우리 표현으로 아주 정당한 표현입니다. 뭐 시간이 없어요. 사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혹시 주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것 같으면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하라 그러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요. 이거는 전통적인 우리 표현입니다. 두 번째, 196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 국군의 날이 이제 지나갔죠. 국군의 날이 되면은 여의도에서 우리 각군 모두 여군을 포함한 향토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아주 중요한 사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60년대 후반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이 총지휘관은 육군의 중령이든가 대령이든가 그때 60년대 후반 그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제 바로 집안 형님한테 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에는 해병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아주 민감한 그런 것을 갖고 있어가지고 왜 우리가 구령이라는 것이 전부 다 한자식으로 되어 있느냐? 왜 우향우냐? 왜 좌향 좌냐? 뭐 우향의 그래서 이런 한자 말고 우리말은 없느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향우로 안 하고 당시 해병대에서는 오른쪽 도라, 왼쪽 도라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그래서 이제 그 육군 그 지휘관이 총괄 이제 예행 연습을 합니다. 우향우 하니까 나머지 모든 군인들은 오른쪽을 다 돌았었는데 해병대는 꼼짝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휘관이. 왜 해병대 안 움직이냐? 해병대 대원들 얘기가.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뭐냐? 우리는 오른쪽 도라이다. 그래, 그거는 너희들 부대 가서 할지. 여기 있으면 내 책임도 좀 봐주지 않느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은 군대 용어라는 것은 흔히 짧고 강렬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군대 용어가 그 이전까지 뭘 쓰냐면 영어로 썼답니다. 이건 제가 들은 얘기 직접 보진 않는데 들은 얘기인데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영어가 아주 군대 용어로서 우리처럼 우양우 이런 식이었답니다. 그 프랑스어로 우양우를 한다면 말이 좀 길어집니다. 또 반격도 좀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그 군대의 구령을 프랑스어로 고쳐서 쓰고 있다. 요 얘기를 내가 참고로 우리가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닌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왜 프랑스에는 그렇게 했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이 자리에 꼭 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